일단 오늘 내일하고 모레까지 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자주 쓰이지 않지만 꼭 알아야 되는 방법들은 뭐가 있고, 마지막으로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신 SCPA라는 새로운 방법이 한 10년 전에 개발된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왜 중요하고 지금 어느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쭉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형주라고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작년 4월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구 주제는 마리타임 세이프티라고 해서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석사는 서울대학교에서 Safe Return to Port Rule이라는 이 레귤레이션을 관련해서 의장 시스템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를 이제 양영순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사는 조선해양공학과에서 마쳤고요. 현재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이제 박사를 마친 학교랑 동일한 학교에서 서브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New Control and Safety Philosophy라고 해서요. 서브시 장비에 사용되는 레귤레이션이나 스탠다드들이 탑사이드 쪽에서 그대로 물려받은 놈들이 많거든요. 그런 놈들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탑사이드랑 서브시 양쪽에 관련 레귤레이션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SFI 서브프로라는 프로젝트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노르웨이에서 진행되는 오일 앤 가스 관련해서 제일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박사랑 포닥 합쳐서 24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요.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로 가기 전에는 삼성중공업에서 선장 시스템 설계를 했었고요. 2012년 2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노르웨이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 방에 붙어 있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고요. 아버지랑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빠, 멍청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아버지는 고민을 합니다. 멍청이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하다가 대답을 한 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멍청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나 무슨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상하고 길게 설명을 해서 그걸 듣는 사람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게 그렇게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란다. 알겠니? 라고 하니까는 아들이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설명하려면 최대한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라. 저도 항상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디엇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강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리스크 세이프티 쪽 공부를 한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 왜 해야 되는가? 리스크 세이프티 특히 뭐 그닥 돈도 안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우리가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필요한가,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세이프티 관련해서 이제 좀 중요한 용어들 정의를 드릴 겁니다.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왜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중요한가 설명을 드리고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틀 반 동안 설명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시간의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선박 시스템 또는 해양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펑션을 위해서요. 어떤 필요로 하는 펑션이 있으면 이 필요로 하는 펑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하죠. 예를 들면은 어떤 이런 사람이나 물류를 운송하기 위한 이러한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기 바다 밑에서 기름을 캐내고 또 광물을 채집하고 이러기 위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필요로 한 기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해양 시스템 또는 선박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설계를 해야겠죠. 시스템을. 아무리 시스템이 기능을 제대로 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또는 운영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은 그 솔루션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물론 제일 중요한 거지만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고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너무 많이 나거나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거나 죽는다거나 하면은 그러한 솔루션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펑션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 얘는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 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건지. 그 다음은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제 룰을 사용하지 않고 리스크 어널리시스 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리스크 베이스드, 룰 베이스드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예요. 아시는 것처럼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룰 베이스드를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리스크 베이스드를 적용할 건지 또는 선종에 따라서 어떤 선종은 룰 베이스드를 하고 어떤 선종은 리스크 베이스드를 할 건지 이렇게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먼저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면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다 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박이든 해양 시스템이든 설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룰을 다 숙지를 하시고 적용을 해야 되죠. 솔라스부터 해서 MODO 코드, LSA 코드, FPS 코드 등등등. 그리고 각각의 룰을 보면 굉장히 사세한 요구사항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ODO 코드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부터 쭉 해서 파이어 세이프티, 라이프 세이빙 등등등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요. 또 들어가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파이어 세이프티 안에는 어떠한 파이어 파이팅 장비들이 필요한가 쭉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드릴링 리그의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을 만약에 설계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MODO 코드를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솔라스 챕터 2의 레귤레이션 10.4 쪽 파이어 세이프티 쪽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고요. FSS나 FTP 코드도 필요에 따라서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이 드릴링 리그의 이 엔진룸 부분에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이거 사실은 그 드릴링 리그 쪽의 엔진룸은 아닙니다. 이게 그림을 가져다 보니까 선박 쪽이긴 하지만 이런 엔진룸에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설치가 돼야 되는 시스템은 그 픽스드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라든가 CO2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요구되는 거는 소화전이 필요하죠. 파이어 하이드런트가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포터블 폼 파이어 파이팅 장비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룰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까지 룰에서는 다 하나하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어 하이드런트를 예를 든다면 하이드런트에서 나오는 물의 압력 또는 플로우 레이트, 그다음에 호스들의 간격, 그리고 길이, 노즐, 재질 등등 모든 사항들이 다 룰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MODU 코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9.7.1에 보면 최소한 2개의 독립적인 파이어 펌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펌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 호스랑 호스의 길이는 최소한 10m고 머시너리 스페이스에서는 15m를 넘으면 안 된다. 또 노즐 사이즈는 12, 16, 19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쓸 수 있고 19mm 이상 되는 사이즈는 사용하면 안 된다.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노즐의 재질 어떤 걸로 써야 되는지, 노즐 하나하나의 압력, 어떠한 압력으로 물이 분사가 돼야 되는지까지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다 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룰을 다 만족시켜서 룰에서 말하는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들을 설계를 하면 그러면 이 시스템은 안전하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더 이상 어떠한 리스크를 분석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룰을 다 만족하면은 안전하다고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제일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저 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룰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전에 겪었던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룰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룰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다 보니까 완전하지가 않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룰이 커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또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룰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 룰도 마찬가지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트라이얼 앤 에러 필로소피라고 부르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서 다시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쳐서 다시 하고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트라이얼 앤 에러 필로소피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라스가 개정된 사고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1912년도에 타이타닉 사고 이후로 솔라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87년, 90년, 94년, 2006년에 좀 큼직큼직한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이 생길 때마다 동일한 사고 또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솔라스가 계속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마이너하게 개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요약을 잠깐 드리면 일단 모든 안전 관련 요구 사항이 룰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어프로치 방법을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고요. 이 요구 사항은 되게 시스템의 하이 레벨 요구 사항부터 노즐 사이즈, 압력, 재질 같은 정말 세세한 요구 사항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룰의 요구 조건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하면 일단 그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룰은 주로,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트라이얼 앤 에러 필로소피를 이용해서
룰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어떤 거고 룰 베이스드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이 세이프 도어라는 데에서 데피니션을 정의를 한 게 있는데, 어떤 디자인 솔루션 또는 오퍼레이션 솔루션이에요. 뭐냐면 세이프티 골을 만족하기 위한 디자인 또는 오퍼레이션 솔루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룰을 좀 벗어나는 경우에 있는, 룰을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안전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다라고 이 선박 해양 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의 안전성을 달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절차를 선박의 설계 절차에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이익이나 성능이나 안전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절하게 트레이드 오프를 하면서 최적의 디자인 또는 오퍼레이션 솔루션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런 말들을 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리스크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결국에는 요거를 보여주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프레임워크를 이 바살로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안을 한 게 있는데요. 이쪽은 그 설계 프로세스고요. 이쪽은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로시저가 됩니다. 첫 번째, 그 시스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정의할 때부터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동일하게 평행하게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설계 단계가 진행이 될 때마다 각 리스크 어세스먼트 단계들이 설계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리스크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들이 그 시스템의 요구 사항과 그 규정들 또는 선박의 기능이나 성능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전부 다 인풋이 되어 가지고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랑 설계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가 다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간단하게 반복드리지만 우리가 설계하는 시스템의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리스크보다 작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모든 절차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예제로 말씀드린 드릴링 리그 엔진룸의 파이어파이팅 시스템을 동일하게 예제를 들어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어떤 게 다른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룰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다 룰에 맞게 설계를 하면 안전하다라고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일단 룰이 전혀 필요가 없고요. 뭐만 보여주면 되냐면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화재로 인한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리스크보다 작은지 또는 같은지 요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룰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다 설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리스크를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리스크는 보통 프리퀀시랑 컨시퀀스의 곱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화재의 프리퀀시는 이런 뭐 통계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또 컨시퀀스는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는가, 그리고 이제 엔진룸이나 아니면 거주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상주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바큐에이션 시뮬레이션도 같이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도망칠 수 있는가. 그래서 화재가 번져나가는 속도, 특히
특히 화재 중에서도 연기가, 유독가스가 번져나가는 속도랑 사람들이 탈출하는 속도,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독가스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을 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프리퀀시랑 컨시퀀스를 계산할 수 있으면 이 시스템의 리스크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리스크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리스크보다 작은가 또는 같은가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허용 가능 리스크보다 작다면 당연히 이 디자인을 채택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허용 가능한 리스크보다 좀 더 리스크가 높게 나왔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런 안전 장비를 더 설치를 해서 다시 한번 리스크 분석을 수행을 하고, 리스크가 더 낮아질 때까지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자는 트라이얼 without error라고 부르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요약을 간단하게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설계 프로세스와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로세스를 통합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리스크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요. 이거를 트라이얼 without error 필라소피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하고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소개랑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조선 쪽은 특히나 그렇고 해양 쪽도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나오기 전에도 물론 설계를 잘 해서 시스템들을 잘 만들고 배를 잘 만들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사람들이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필요한 이유는 반대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한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얼 앤 에러 필라소피 여기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한계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룰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경험하지 못한 대형 사고가 있으면 이러한 사고에는 룰이 조금 무방비인 경우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프랙티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의 피해가 굉장히 큰 경우, 이때는 한번 해보고서는 뭐 에러가 있으면 고치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의 그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한계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경험하지 못한 대형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룰은 주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험이라는 거는 사고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룰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고를 경험한다면, 또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고 룰을 개정을 해야 되죠. 말하는 비싼 수업료라는 거는 뭐 사람의 목숨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 오염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룰을 개정을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룰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경험해보지 못한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또다시 비싼 수업료를 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고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첫 시간이라
해양 쪽보다는 좀 조선 쪽 사고 몇 가지를 사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뒤에 가서 실습을 할 때는 해양 시스템을 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에 발생한 스칸디나비아 스타라는 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되겠는데요. 불이 나서 159명이 사망을 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솔라스에서 이 파이어 파이팅 관련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또는 스모크 디텍터를 설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됐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프링클러 설치하려면 펌프도 있어야 되고 배관도 다 설치해야 되고 물탱크도 있어야 되고 물 들어오는 라인도 있어야 되고 엄청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선박들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고 그 스모크 디텍터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여객선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게 카페리 선박인데 밑에 여기는 카덱이 있는 거고요. 위쪽이 거주구역인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화재는 저 먼 바다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불이 꺼지지가 않아서 이 배를 한국까지 끌고 오는 동안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30몇 시간인가 동안 불이 타다가 껐는데 끈 게 아니라 그냥 꺼진 거죠. 다 타고 나서. 그 주된 이유가 여객선 같은 경우는 이 실내에 굉장히 좁은 뭐 방이나 이런 작은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요. 다른 선박에 비해서. 밖에서 물을 뿌려서는 불을 끄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솔라스가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룰은 스프링클러하고 디텍터를 전부 다 같이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룰이 바뀌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페리 선박인데요. 앞에 이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문이 있고 또 이 다리로 변신하는 또 조그만 안쪽에 문이 있습니다. 바깥쪽 문을 이거는 바이저라는 문이고요. 안쪽에는 그 램프도어라는 문이 있어가지고 선박이 운행할 때는 이렇게 문이 닫히면서 안쪽에 문이 하나 있게 되고 또 이 문이 닫히면서 바깥쪽에 문이 있게 돼요. 두 개의 문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이중으로 배리어가 되어 있는 이런 선박의 도어가 되겠고요. 이 선박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오늘 동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차들이 들어가는 요 램프라고 부르는 거고요. When loading was complete, the ramp was raised and the bow visor was lowered and locked. 안쪽에 문이 하나, 바깥쪽에 문이 하나, 총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The ramp was so long that in the raised position, its front end reached above the front step. Therefore, the visor had a so-called ramp housing, inside of which. 사고가 발생한 날 일단 파도가 굉장히 많이 쳤고요. 이 문이 안쪽에 문이 길다 보니까 바깥쪽 문에 이렇게 하우징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되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도가 굉장히 크게 치면서 이제 각각 문의 연결 부분이나 조인트 부분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 구조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힌지 부분에 저렇게 굉장히 큰 힘이 가해져요. 어쨌거나 저 힘은 설계 하중 이내였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건데 저 힌지 쪽에 뭔가 용접이랑 머티리얼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이 계속 흔들리다가 힌지가 한쪽이 떨어져 나가요.
한쪽이 떨어져 나가니까 당연히 반대쪽은 더 많은 하중을 받게 돼서 반대쪽 힌지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갑니다. 원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이 두 개니까. 밖에 하나 있고 안에 하나 있으니까. 밖에 있는 문에 힌지가 떨어진 건데 원래는 이렇게 돼도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경우예요. 안쪽에 문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쪽 문이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쪽 문을 하우징하기 위한 저 공간이 안쪽 문이랑 이제 터치가 되는 겁니다. 바깥쪽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림 보시면 바깥쪽 문이 떨어지면서 하우징이 안쪽 문을 때려요. 그러면서 안쪽 문을 이렇게 끌고 같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파도가 계속 치게 되니까는 결국에는 바깥쪽 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안쪽 문을 끌어내리면서 문이 두 개가 동시에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이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선박 안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서 이게 아마 완전히 침몰하는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총 853명이 이 사고로 사망을 한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바깥쪽 문이랑 안쪽 문의 이런 연결된 부위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그냥 바깥쪽 문 하나, 안쪽 문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바깥쪽 문에 어떠한 손상이나 데미지가 안쪽 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2016년 또는 17년판 솔라스 개정된 룰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솔라스가 또는 다른 MODU 코드든 다른 레귤레이션이든 커버하지 못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고요. 두 번째 한계는 이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프랙티스에는 좀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룰은 주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경험은 전혀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프랙티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룰을 개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룰이 없으니까 아직. 룰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서 룰이 다 만들어지고 나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장벽처럼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여객선 크루즈십의 발코니 쪽을 설계를 할 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획이 다 철판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철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화재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철판으로만 설계를 해도 일단 A0 클래스는 되는 걸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 발코니 쪽은 특별히 불이 날 물건이 많지도 않고 또 외부이기도 하다 보니까는
이전까지는 이 발코니 쪽에 어떤 파이어파이팅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는 뭐 디텍터도 필요 없고 스프링클러도 필요 없고 그냥 외부 공간으로 그렇게 룰에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되게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발코니를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량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철판으로 만들 때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철판 격벽이 있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뻥 뚫려 있죠. 또 플라스틱은 굉장히 불에 약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프랙티스가 바뀌었는데 룰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룰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6년 전까지는 솔라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코니 쪽에는 어떤 스프링클러든 어떠한 파이팅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2006년도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객선에서 이 사고 조사 결과로는 레포트를 보니까 위층에서 아저씨가 담배를 피시고 담배를 베란다 밖으로 버렸는데 그게 이제 밑에 층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선박의 한 3분의 1, 4분의 1가량 만큼 불이 확 번졌고요. 왜냐면은 발코니가 예전 같지 않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요. 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넓은 구역에 불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발코니 쪽에는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발코니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그 난연성, 불연성 물질로 교체를 하는 걸로 룰이 바뀌었어요. 이 룰은 굉장히 좀 많이 센 룰이어가지고요. 보통은 새로운 룰이 나오거나 룰이 개정이 되면은 신규 선박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현재 운항하는 모든 선박까지 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로 룰이 바뀌는, 좀 세게 많이 바뀐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프랙티스가 나오면 기존의 룰이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 요거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엔진룸에 파이어파이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으면 룰에서 요구하는 픽스드 파이어, 그다음에 하이드런트, 그리고 포터블 요거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획기적인 파이어볼 익스팅기셔라는, 생기기는 좀 우습게 생겼지만 불을 끌 수 있는 정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일단 말씀드리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워 보여도 멋진 놈이더라고요. 불이 나는데 던지면 1초 만에 불을 꺼줍니다. 우리 보는 것처럼 위험하진 않아요. 저 불쌍한 아저씨. 그래서 건물 쪽에 특히 이런 서버 쪽 시스템 이런 데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근데 이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도 이거를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관련된 룰이 없으니까. 또는 만약에 굳이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룰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은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뭔가 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장애물 또는 장벽처럼 룰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한계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피해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객선에
크기인데요. 1970년도에는 18,000 GT부터 2009년에는 한 22만 5천 GT까지. 지금 운행하는 제일 큰 여객선회 같은 경우는 승선 인원이 승객이랑 크루 합쳐서 한 8,7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선박에 보시는 것처럼 자유여신상 크기가 있고 747 비행기, 2층 버스, 점 같은 게 여기 벤츠인데요. 이런 선박에다가 트라이얼 앤 에러 필로소피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겠죠. 한번 해봤는데 잘못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요. 이거는 옵시어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봤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꾸지라고 하기에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피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죠. 그래서 디버터 호라이즌 마콘도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름이가 번진 사진인데요. 나중에 제가 사례를 소개해 드릴 때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인명적으로나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에 트라이얼 앤 에러 필로소피를 적용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죠. 정리를 드리자면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랑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중에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말씀드린 대로 트라이얼 앤 에러 필로소피를 주로 한다고 했고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트라이얼 위드아웃 에러 필로소피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한계는 세 가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프랙티스에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사고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단점이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장점이거든요. 반대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고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비해서.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도 적용하는데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굉장히 큰 컨시퀀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또는 리스크 베이스드 디자인이 이렇게 뭐 만능은 아니에요. 이놈도 당연히 단점이랑 한계가 있어요. 단점이랑 한계는 제일 큰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이랑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적용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사고의 피해가 굉장히 작은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에요. 매번 리스크를 분석한다는 게. 이 단점이 반대로 이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장점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적용하기 쉽고요. 왜냐면은 리스크 어나리시스, 리스크 분석 이런 거 전혀 하지도 않고 몰라도 되고 룰에 나와 있는 대로만 다 맞춰가면서 디자인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비용 효율적이에요. 특히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박 또는 해양 시스템 또는 다른 시스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그 피해가 작은 그러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굳이 리스크 베이스드를 적용하지 않아도 룰 베이스드로 충분하게 저희가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랑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말씀을 드리면 뭐 항상 모든 경우에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경험이 많은지 적은지 사고의 피해 규모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룰 베이스드 어떠한 경우에는 리스크 베이스드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쭉 이어나온 결론이 되겠고요. 이제 옵쇼어 플랫폼 또는 옵쇼어 해양 쪽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간쯤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룰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이러이러한 룰도 존재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룰에서 요구하는 시스템들의 릴라이빌리티를 분석을 해서 대표적으로 C레벨 같은 그런 리스크 분석의 일정 부분도 채용을 해서 양쪽의 장점을 모두 다
활용을 하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해양 쪽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쓰고 있거든요. 룰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 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에 대해서는 리스크 분석이나 릴라이비리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뭔가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영역을 늘리려는 이제 이런 논의랑 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골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든가 포멀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같은 그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 솔라스나 MODU 코드에도 보면은 그 얼터네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룰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제 리스크 분석을 수행을 하면 그게 리스크가 충분히 검증이 되면 룰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제 채택을 해주는 그러한 또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도 이제 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관련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리스크 베이스드 쪽의 비중을 점점 넓혀 나가야 된다. 물론 지금 섞어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러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두 개를 섞어서 쓰고 있는 거는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강의 동안에 사용될 몇 가지 용어들 중에서 리스크 관련된 용어들 중에서 중요한 용어들 그리고 좀 많이 혼동이 되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렸고요. 하자드랑 하자더스 이벤트랑 액시던트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보시면은 이제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업에서 리스크를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리스크랑 세이프티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막 섞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자드랑 하자더스 이벤트 특히 두 개를 섞어 쓰시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스탠다드나 이런 리포트에서도 많이 섞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일단 공식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정확한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액시던트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고 원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이벤트예요. 또는 여러 이벤트의 시퀀스들이고요.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중요한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일련의 이벤트들을 액시던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시퀀스는 사고가 발생해서 나오는 그 결과를 컨시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자더스 이벤트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벤트예요. 여러 가지 시퀀스 이벤트들 중에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이벤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사고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드에 대한 우리가 통제를 잃는 순간이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자드는 그 어떤 위험을 제공하는 소스예요. 그래서 하자더스 이벤트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일으키는. 예를 들면 화재는 하자드가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뭐 기름이라든가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하자드가 되고요. 화재가 발생한 거는 하자더스 이벤트인 거예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나거나 또는 재산피해가 나면 그게 컨시퀀스고요.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액시던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절대적인 데피니션은 아니고요. 쓰다 보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막 하자드랑 하자더스 이벤트를 특히 많이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셔야지 조금 더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하자드랑 하자더스 이벤트랑 액시던트를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어셋이 되는 거죠. 사람이 서 있고 사람 머리 위에 크레인이 있어서 크레인에 엄청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매달려 있는 물체가 하자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매달려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하자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이 와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와이어가 딱 끊어지면은 이 끊어지는 순간이 이제 하자더스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사람을 덮쳐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고의 결과가 컨시퀀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드를 되게 좁게 디파인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자드를 에너지라고 디파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위치 에너지. 이제 그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하자드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에너지 또는 자동차 사고나 또는 이런 펌프, 이런 돌아가는 물체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로 되게 범위를 좁혀서 디파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하자드는 자체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놈이고요. 그게 뭔가 사건으로 발생하는 게 하자더스 이벤트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게 사고. 이렇게 디파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용어들이 에러하고 페일리어하고 폴트, 특히 페일리어랑 폴트가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요. 일단 정의는, 에러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떠한 성능 아니면 어떠한 값, 이런 것들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 사이의 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100만큼의 출력을 펌프에서 내고 싶은데 실제로 펌프가 90밖에 못 내고 있다, 출력을. 그럼 이제 에러는 10이 되는 거겠죠. 페일리어는 우리가 원하는 펑션을 어떤 장비가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딱 그 순간이에요. 이벤트. 그 순간이 페일리어가 되고요. 폴트는 그러한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 그러한 상태를 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그림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놓을게요. 그리고 세로축은 어떠한, 예를 들면 펌프의 성능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은 당연히 모든 장비마다 저희가 그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떠한 값이 있을 거예요. 이 장비는 얼마만큼의 성능을 항상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타겟 밸류가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밸류에 조금 못 미치거나 조금 넘어가더라도 허용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펌프를 간단하게 예를 드리면, 이 펌프는 100만큼의 출력을 내야 되는데 한 110에서 90까지는 돼도 디자인상으로는 이렇게 크게 무리가 없게끔 저희가 설계를 하죠. 이거를 acceptable deviation이라고 하고요. 실제 펌프의 성능은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타겟 밸류에 맞게 설계가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펌프가 낡고, 그러니까 디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점점점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겠죠. 파란색 선이 실제 장비나 펌프의 그 퍼포먼스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값과 실제 퍼포먼스 사이의 차이가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까지는 어쨌거나 좀 성능이 떨어졌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허용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딱 이 지점이 페일리어가 되는 겁니다. 이벤트가 되고요. 딱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이 페일리어가 되고요.
이제 이것보다 더 떨어져서 계속 요구하는 이 허용 가능한 범위보다 성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 요 상태를 폴트라고 용어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 페일리어, 폴트 용어를 잘 숙지를 해 주시고요.